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최저임금의 대척점에 서 있는 최고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쪽은 노동자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 외식 물가나 서비스 물가 등이 상당수 인상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이나 전업주부, 은퇴한 노령인구, 연금생활자, 실업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의 피해에만 노출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면 이 노동자나 특정 계층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바라만 보게 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지원 제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일부분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만 그 나아진 형편도 물가 상승이 일정 부분을 가져가게 되어서 임금 인상의 온전한 수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혜택은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추가로 부담하면서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더 힘든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2013년 스위스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서 경영진의 임금이 최고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자는 최고임금법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다가 부결되었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에도 기본소득법을 투표로 부결시켰었는데요. 아무튼 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의 30배를 상한으로 하는 최고임금과 관련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곱하기 30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올해 최고임금은 월 5,235만원, 즉 연봉 6억 2,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현재 가치로 3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 100% 과세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최고 과세율은 94%였고 이후 약 20년 동안 미국의 최고 과세율은 90%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중산층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후에 고소득을 올리는 거대 자본가들의 끈질긴 로비에 힘입어서 미국의 세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현재 미국의 소득 세율은 40%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월가를 점령하려는 시위를 촉발시켰고 이 시위에 놀란 워렌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는
스스로 자신의 담세율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최고임금 제도는 사회 내의 최저임금 계층과 최상위 부자의 경제적 운명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야 사회 최고 부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고임금을 단순히 임금에만 적용하는 방법 또는 배당금과 이자, 임대료 소득 등 개인의 종합소득에 분할 적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개인이 수확할 수 있는 최고의 소득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에서 최고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업의 이 최고임금을 국책사업 수주나 각종 지원금, 세금 의대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최고임금이 적용되는 기업에만 참가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최고임금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10배로 할 것인가, 20배로 할 것인가, 30배로 할 것인가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임금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최고임금의 제한은 사회에서 생성되는 부의 하향 이동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최고소득의 제한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 사회의 부는 무한정 상층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외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6개월간 청와대 재직하고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 내역이 11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부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식하는 것이 부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부는 눈덩이처럼 굴러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의 부의 증가는 다른 계층의 부를 가져옴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의 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종 높은 이자와 주택, 임대료 등을 부담하는 서민들의 부가 고소득층으로 이전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임금, 즉 최고소득의 설정은 꼭 필요합니다. 최고임금을 주장하는 것이 좌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워렌 버핏이 담세율의 인상을 스스로 주장하였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좌파여서 그랬을까요? 만약 월가를 점령하려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면 어쩌면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노란조끼들의 시위가 이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린다면 극좌파적인 정부가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90%의 높은 과세를 유지하던 당시의 미국 사회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부라고 부른다거나 자본주의가 실종된 사회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왜곡된 자본주의가 계속되면 민주화된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고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왜곡된 자본주의를 바로잡아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육성하면서 민주화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최고임금 문제도 언젠가는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최고임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은 2018년 12월에 출판된
샘 피지게티의 최고임금이라는 제목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고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